자, 이제, 우리 민법 시험 공부하는 방법 가볍게 드렸고, 이제 그 외에도 할 말씀을 많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민법은 어떤 거고, 뭘 배우는지, 이제 그거부터 좀 봅시다. 자, 민법은 제가 이제 프린트 이제 해서 나눠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 기초 입문서에도 민법의 의의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여기다 PPT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요. 민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 말 그대로 항상 법이라는 것은 뭘 정해놓은 거냐면,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권리 의무.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아니면 법이 아니야, 이것은요. 이걸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률관계. 자, 법 그럼 뭐라고요? 권리의무. 그걸 법률관계. 그럼 법도 여러 개 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이 민이 백성민자 아니에요. 백성민. 그럼 백성은 우리 개인들을 얘기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게 이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그래서 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법도 뭐예요? 권리의무 관계죠. 권리의무 관계. 그럼 공법은 누구와 누구 관계?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지자체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게 공법.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세법 같은 것들이겠죠. 그럼 세법은 세금에 대한 것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세금은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형법 같은 것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항상 여러분, 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걸 규율한 게 우리 민법이다. 그럼 결국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뭘 배우시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배우시는 권리 의무.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것은 권리니까 권리 중심으로 민법은 규정되어 있다. 권리 중심으로 배우신다. 근데 권리 중심으로 공부는 하시면은 항상 권리 반대는 뭐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생략됐다 하더라도 권리 그러면 자동으로 의무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권리 의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유권이다, 뭐 무슨 권이다 해서. 근데 여러분이 권리라는 것은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권리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배우려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어떤 사고를 잘 갖춰줘야지만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권리가 없구나. 이거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할 거고,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권리는 뭐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시게 돼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시게 돼. 그래서 우리 민법의 내용은 우리 민법 조문이 1118조로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5개 편으로 이루어졌어요. 민법 정치,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단 친족법이나 상속법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세 파트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민법도 나눠가지고 무슨 법? 물권법. 그럼 여기 이 법에서는 민법 중에서도 물권이라는 권리를 이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럼 여기는 채권법 그랬으니까 여기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뭐냐? 항상 우리 법의 체계는 물권이라는 권리, 채권이라는 권리, 개별적으로 권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공부하시지만 항상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공부하기 전에 이 각각의 개별적인 것의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항상 총칙, 총론, 총자를 써요.
그럼 민법 총칙은 물권법에도 통용되고 채권법에도 통용되는 공통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죠. 물론 친족 상속법에도 통용되는 게 있는데 뭐 이것들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항상 물권법도 들어가면 물권법 총론, 그다음에 그럼 강론. 강론은 이제 물권 하나하나를 이제 규정해 놓은 거고. 그럼 채권법도 채권법 총론, 그다음 강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공부할 게 권리 중에서도 물권과 채권. 그 물권, 채권 공부하기 전에 이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적인 거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민법 총칙. 이렇게 이제 세 파트를 우리 주택관리사의 시험 범위가 되면서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24문제, 여기서 8문제, 여기서 8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잡혔잖아요. 민법에서는 권리를 배우시고 또는 의무, 권리 의무. 그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다. 자, 되셨죠? 근데 이 민법 조문은 굉장히 법조문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즉 뜬구름 잡는 것처럼 법조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뜬구름이 잡는 것처럼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 법조문을 보고 이렇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저렇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소송해야죠. 그래서 소송이 많아서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민법 문제는 이 판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판례에서. 뭐 조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판례에서 많이 나온다. 자, 요게 간단하게 민법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니까 자, 일단 이 권리라는 것은 뭐 권리가 뭐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이 권리 그러면은 또 들어는 보셨잖아요. 들어는 보셨는데 권리가 막상 뭐냐 그러면 말을 못 하죠. 그럼 이걸 저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으라고. 권리는 이익을 누리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권리라고 해요. 권세권, 이익, 권리. 그게 권리예요. 이익을 누리는 힘. 그럼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느냐?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가볍게 보자는 얘기예요. 가볍게. 자, 물권은 가장 핵심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힘이에요. 이익을 누리는 권리.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 자, 여기 보면 직접 지배를 해서 이익을 누린다고 그랬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직접 지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이게.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 자, 물건은 어떻게 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냐면, 자,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유권은 당연히 물건을 소유하는 거지 사람을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인데 그럼 여러분이 뭐 아파트라는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권자라면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아파트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뭐 또 할 수 있고요. 사용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다른 분한테 빌려줘서 월세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걸 수익을 낸다고 그래요. 수익.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은 그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죠. 자, 요런 걸 이제 직접 지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사용 수익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졌으면 그 아파트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물권이라고 그런다고, 물권. 물권. 그래서 항상 물권, 그러면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거, 물건. 즉, 대상이 되는 건 물건이다, 물건.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거나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걸 다 할 수 있지만 물건 중에서는 이제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도 있고요. 또는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하면서 이런 물권이란 권리는 자 보이지 않잖아요. 소유권, 여러분이 소유권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니 소유권 본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소유권 누군가 가지고 있죠. 그 소유권이란 물권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럼 뭐 설명드릴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누구한테든 그 아파트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즉, 그 아파트를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이거 내 거니까 나가세요. 누구 대통령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주장한다는 얘기가 이제 법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이라고 그래, 대항.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권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세권, 온 세상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대세권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권, 그럼 뭐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자, 그럼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어느 물건에 소유권이나 이런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타서 화재가 나서 다 없어졌어. 그럼 이 건물에 대한 물건도 없어질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러면은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그래서 어느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있다가 그 물건이 없어지면 물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 건물이 있어야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건물이 화재로 불타서 다 없어졌는데 계속 그 건물의 소유권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채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특정한 채권 가진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그러겠죠. 특정한 사람한테, 자, 요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건데, 그럼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이익을 누리느냐? 뭔가를 해달라고 청구, 요구를 해서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두 가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도 특정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뭔가 청구,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다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저한테 1억 달라는 권리는 저 같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1억 달라고 해야지 아무나 길거리에 가가지고 내 1억 내놔라 할 수는 없죠. 또 건물 자체 앞에서 건물 보고 1억 내놔라 할 수는 없지. 빌려간 사람, 특정한 사람한테만 1억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한다. 채권. 자, 그러면 채권은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된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채권이란 권리도 보이지 않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온 세상 누구한테든 다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권이라고도 하고 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다.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 일단 물건에 대한 거,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야 돼. 물건이 없으면 물건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 물건을 사용이나 수익 처분해서 이익을 누리는 거다. 그럼 채권은 특정한 사람. 이게 그냥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럼 특정한 사람은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는 뭐 해달라고? 요구, 청구하는 거죠, 청구. 이걸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본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냥 물건, 채권 하면서 하지 마시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물건, 채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서 나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까처럼 건물이 불타서 다 없어졌으면 그 건물에 대한 물건, 소유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느냐, 등기를 말소해야 없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등기를 말소해야 없어진다니 그런 대답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건,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물건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그 물건도 없어진다. 이 본뜻을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거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죠. 이렇게 좀 약간 당연하듯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당연하듯이. 자, 그럼 물건과 채권의 이제 개념을 잡으셨고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의 차이점을 가볍게 봅시다.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대항력 유무예요. 대항력 유무.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대항은 뭘 대항이라고 그랬어요? 주장을 한다고요. 주장. 즉 물건이든 채권이든 그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계약한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특정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항상 주장은 대항이라는 얘기예요. 대항. 자, 이미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든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꼭 특정한 사람한테만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은 대항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뜻이 뭔지 가볍게 간단하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닌데 저 건물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아무 권리도 없이 저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물건으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흔히 듣는 거 전세권이라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법이 달라. 보통 우리가 전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현실에 나와 있는 이 전세는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건으로서의 전세권하고는 좀 다르다.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이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권이든 뭐든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이 전세권을 만일에 을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전세권이 을한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모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 알리는 걸 우리가 공시라고 그러죠. 공시. 공적으로 알린다. 공시.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 등기를 내야 된다고. 등기 잘 아시죠? 그래서 만일에 갑과 을이 자, 이제 을이 이 건물을 빌려 사용하려고 전세권이라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계약. 그 다음에 전세금 주겠지. 둘이 합의해서 전세금 2억을 줘. 자, 여기까지가 밖에 있는 전세예요. 전세.
그 전세권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통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줬으면 들어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우리 물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얘가 취득하려면, 자, 얘가 전세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알려. 그 알리려면 뭐 하라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해서 자기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전세계약에서 뭐 기간 같은 것도 정하겠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을 잡았다. 그럼 2년 동안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사용 수익은 하겠지만 처분은 못 하겠죠. 처분은 이제 이 소유자가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죠. 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자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얘한테 넘겨줬으니까. 이게 전세권이니까. 그 구조를 나중에 이제 다 설명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기간 2년 동안에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용 못하죠. 하지만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서 넘기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자, 을하고는 전세 계약을 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유자가 이걸 다른 말로 양수인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제 내 거니까 나는 당신하고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또 내가 전세금 받은 바 없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너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못 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그래서 2년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받기든 그대로 이 전세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이 전세권이 없어지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전세금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눈치챘죠? 이 병한테 달라고 해요, 병한테. 최초 계약은 갑한테 전세금 줬겠지만은 이제 소유권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얘가 전세금을 내줘야 돼요.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뭐 매매 계약이나 뭐 경매 잘못하게 되면 이런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전세금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했던지 경락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전세금 2억을 다 물어줘야 된다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 내죠. 전세금을 누가 반환해야 되느냐, 또는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청구하느냐. 병한테 하는 거지 갑한테는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전세권자는 제3자, 즉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 목적물 소유권 취득한 양수인은 전세권자한테 자, 이 건물 비워달라 할 수 못하죠. 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목적물의 양수인 얘한테 전세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뒤집으면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런 걸 대항력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대항력. 그게 이렇게 강한 권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사거나 경매 들어갈 때 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은 알려야 돼. 그래서 등기하게끔 돼 있다고. 물건은 등기. 논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흔히 들고 이제 듣는
전세 산다 할 때 전세는, 자, 똑같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까지는 주는 것 똑같지만 등기하나요? 안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세권이 아니고 그냥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그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소유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자,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러면은 나 전세 사는데 기간 아직 남았는데 나 못 나가. 할 수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서 전세금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네가 전세금 내줘. 할 수 없다고. 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안 돼.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안 돼요. 법이 그렇다고요, 법이.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또 법을 만들어서 안 쫓겨나게끔 하는 법이 있으니까 이제 현실은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냥 민법대로 보자고요. 민법대로. 그 민법대로 보면 전세권이란 등기까지 해서 물건을 취득해야 쫓겨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등기하지 않았으면 이건 채권이 채권. 그러니까 대항력도 없고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근데 채권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으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과 대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임대차, 임대차. 자, 이제 둘이 전세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자, 대는 빌려주고 차는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임자를 붙였으면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 주고받으면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빌린 사람을 이제 당연히 차의인이라고 해요. 차. 빌린 사람. 뭐 주고? 임대료 주고. 임차인이고. 그럼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람. 대인이죠, 대인. 아, 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 뭐 받고? 임대료 받고. 그 임대인.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자꾸 습관적으로 이제 숙지하신 그런 연습을 하세요. 그럼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요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뭐 보증금도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금 주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을 줬다고 칩시다.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임차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임대인 보고 내가 2년 동안 잘 사용할 테니까 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고쳐도 주고 수리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2년 기간 잡았어요, 똑같이. 근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 요쯤에서 똑같이 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겠죠? 다른 말로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구조 똑같죠? 상황은.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너하고 계약한 바도 없고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뭔 소리야, 나 아직 임대차 기간 남아있고 나 임차권이라는 권리 있어. 그러니까 나 못 나가. 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이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그럼 쫓겨나면서 보증금 2억은 챙겨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럼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럼 야 보증금 2억이라도 내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주장할 수 없어. 그럼 특정한 사람, 계약은 얘하고 했잖아요.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한테.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임차인은 원칙으로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것부터 이제 잡아놓고 민법을 출발해야 된다. 왜? 민법은 권리를 배우시는 거고, 그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권을 배우시는 물권법, 채권을 배우는 채권법,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공통점을 잡아놓은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 뭔지를 가볍게 보셨고, 차이점. 자, 물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채권은 등기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 남한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물권은 다른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모두한테 알려야 되죠. 그래서 공시방법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법의 기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제가 민법은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그랬고,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그 물권과 채권이라는 권리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셨다는 분은 조금 병원 잠깐 가보셔야 돼.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보이지 않는 그 권리가 가만히 있질 않고 움직인대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셨어? 못 보셨죠? 근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 자, 만일에 여러분이 들어본 거야. 소유권 이전 들으셨잖아.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요 사람으로부터 요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넘어갔잖아. 움직이잖아. 소유권 이전. 자, 이런 식으로 권리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권리는 자꾸 움직인다고 그래요. 움직인다고. 자, 그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 권리가 자꾸 움직인다고. 권리의 변동. 이 권리의 변동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생, 다른 말로는 권리 취득하는 거. 자,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이전돼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야. 이걸 뭐라 한다고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결과.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전 아파트 소유자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이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거죠. 결과예요, 결과. 자, 이 결과를 이제 법에서는 결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법률 용어를 조금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뭘 한다고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 이꼴 뭐라고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어렵다 그러면 권리 취득, 권리 발생. 그럼 권리 뒤에는 뭐가 있어? 의무, 항상. 그럼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군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항상 모든 일은 결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그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내 것이되라 내가 간다고 해서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나요? 아니지. 뭔가를 했어야지. 가장 뭐 했어요? 샀을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금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받아오는 결과로서 소유권 취득한 거죠. 이렇게 항상 결과가 발생하려면 원인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또 법에서는 원인이라 하지 않고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법률 요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 법률 요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뭐 많이 쓰지 않지만 이 법률 효과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효과 그러면 항상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다. 권리 변동이 뭔데? 권리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다. 즉 권리를 취득한 걸 얘기하는 거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법률 요건이 있는데 이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 사는 것은 국가에서 꼭 그 아파트를 사라고 시켰나요? 아니지. 그 아파트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의사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는 생각이에요.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 10억에 사야 되겠다. 그럼 10억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생각을 외부에 표시해야지. 그럼 소유자한테 그 아파트 10억에 파세요라고 해야 되고, 그럼 상대방도 아파트 10억 괜찮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럼 팔겠다는 생각만 가져는 안 되고 팔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10억에 팔아라라는 의사표시, 즉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겠다, 내가 10억에 팔겠다라는 또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은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률 행위라 한다.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을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 법률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인데, 그 계약은 여러분의 의사 표시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단어 자주 또 나오니까 의사 표시는 그냥 의사 표시 하지 마시고 권리 변동을, 즉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여러분의 의사를 외부에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그게 야 10억에 팔아라 이런 거지. 되셨죠?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계약을 해서. 그런데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꼭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조금 좀 지루할 거예요, 이게. 그건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상속이에요, 상속.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빚도 지고 있었고,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가셨다. 그러면 그 상속인들한테 그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죠.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상속은 자식들과 그 돌아가신 분의 의사표시에서 상속이 되나요? 아니지.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그 권리 의무는 자꾸 변동이 된다. 그럼 그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 원인,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행위를 한 각종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있고,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 이게 전체적인 큰 구조, 틀이에요. 특히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자,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가장 큰 틀이니까 자,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권리 중에서 물권을 배우는 데를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권리 변동 대신에 여기 권리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물권을 집어넣겠지. 그럼 물권 변동, 물권 취득이죠. 그럼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채권법에서는 이걸 채권이라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민법이다. 물론 이거 외에 이제 단순한 절차적인 것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중요한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민법을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셨으니까 연습장에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쓰면서 이런 법률효과라는 뜻이 뭐고, 법률행위라는 게 뭐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법률 규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초적인 앞쪽에서 민법 공부, 시험 공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 의의하고 민법의 기본 구조, 그러면서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민법 공부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입문서를 좀 보시면서 정리 좀 하시는데, 가볍게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몇 가지 터치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보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입문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용어 정의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입문서니까 제가 가장 강조했던 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서 이제 통칙 부분이라는 것은 통칙이니까 민법 총칙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법률관계 얘기했는데 다 얘기했습니다. 법률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다? 권리의무 관계,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자, 권리의무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호의관계 나오는데 지금 그런 거 볼 건 아니고요. 자, 민법이 뭐냐 다 얘기했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고, 자, 민법의 내용은 원래 5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친족법, 상속법은 보질 않고 이 3가지를 우리가 공부하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서 물권과 채권, 그래서 권리 의무를 배우시니까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외울 건 아니에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권리 그러면 이제 항상 권리니까, 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권리라는 거죠. 자, 물권 다시 나왔죠? 다시 복습한 의미에서 물권 그러면 항상 뭐가 생각나셔야 돼?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 이걸 물권이라 한다. 그럼 채권은 뭐가 생각나셔야 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은 지배할 수 없으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 청구하는 거, 채권이다. 그래서 물권 채권을 비교하는데, 자,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설명했죠. 대항력 유무에서. 자, 대항력이 뭐냐 했죠?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걸, 이걸 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지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시라는 걸 해야 된다. 공시. 즉,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 자, 그 공시 방법으로는 뒤에서도 이제 물권법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동산 물권하고 부동산 물권이 다른데,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부동산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죠. 등기. 그럼 여러분은 어느 부동산이든 소재지번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등기부등본 떼서 누가 소유자인지, 거기에 뭐 저당권 얼마 잡혔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동산은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도라고도 하는데, 자, 이걸 이제 공시방법으로 하게 돼요. 가볍게 보시고, 처분성 여부는 뭐 나중에 보셔도 돼요. 나중에 보시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중에 물권, 채권 중심으로 했고, 그럼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다 보면 권리가 꼭 물권, 채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쭈아르르 지금 정신없이 볼 건 아니고, 자주 나오는 권리, 청구권하고 형성권만 가볍게 설명하고, 또 잠깐 바람 좀 쐬시죠. 자, 청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아까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청권에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청구는 특징이 청구한다고 해서 이 권리 가진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이 청구에 대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일정한 행위를 해야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요. 그럼 상대방은 이제 의무를 이행한다고 그랬죠. 의무를 이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1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1억 달러 청구권 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스럽나요? 아, 난 청구권 행사했어. 아니지. 제가 1억을 줘야 여러분이 만족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1억을 안 준다면 이제 결국 소송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여러분이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가볍게 보시고.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는데, 올해도 이제 이 형성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좀 독특한 권리예요. 형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항상 형성은 일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성이니까 뭔가 성립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형성권을 가졌으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자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뭐 거기에 응해야 되고 협력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성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취소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그럼 취소는 어느 때 하느냐,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제 쓸데없는 땅을 아주 좋은 땅이라고 뭐 개발되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좀 비싸게 팔았다고요. 쓸데없는 땅인데. 현실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기획부동산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샀어. 샀지만 알고 봤더니 사기당했어. 쓸데없는 땅이야. 개발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저와 이 계약 그대로 남겨둘 거예요? 없앨 거예요? 없애야 되겠죠. 그걸 취소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 그 취소권을 행사를 해. 그러면 그 취소권 행사하는 게 여러분이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이 취소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승낙을 해야지만 이 계약이 취소될까요? 그럼 제가 사기친 놈인데 승낙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 계약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취소권이 바로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저의 승낙이나 협력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청구권은 청구권 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상대방, 즉 의무자가 뭔가를 거기에 대응해서 해줘야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은 큰 별로 문제는 없는데 이 형성권이 굉장히 독특한 권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하더라도 성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개념만 그 정도 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밑에 몇 개 용어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